옛날 어느 상올 마을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가을바람에 억새가 춤을 추는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 마을은 산비탈을 개간해 만든 다락논들이 층층이 쌓여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거인이 쌓아 올린 돌탑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 평상은 고된 농사일에 지친 농부들이 잠시 땀을 식히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쉼터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예시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고, 저녁 무렵 밥 짓는 연기가 초가지붕 위로 피어오르면 마을은 더욱 포근하고 정겨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이 일대에서 가장 많은 땅과 논을 가진 조부자의 집이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높이 솟은 소슬대문은 웬만한 사람들은 감히 올려다보기도 힘들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조부자의 집 곳간에는 해마다 거둬들인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고, 마구간에는 윤기가 흐르는 황소들이 여물을 씹으며 한가로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들이 보릿고개의 허리띠를 졸라맬 때도 조부자의 집 부엌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군침을 삼키기보다는 조부자의 인색함과 욕심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조부자 댁에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건장한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 마을에서 효심 깊고 성실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천의 고아가 된 돌석이는 입 하나 덜어보겠다고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조부자 댁에 들어와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배우지는 못해 그는 몰랐지만 타고난 심성이 착하고 우직하여 꾀를 부릴 줄 몰랐으며,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듬직한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뜨거운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빛났고,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불끈 솟아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돌석이가 지나갈 때면 동네 어르신들은 저런 아들이 하나 있으면 농사 걱정은 없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석이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새벽달기 회를 치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다 독을 채우고 마당을 비질하여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어놓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부지런한 그의 빗자루 소리가 마당을 울리면 그제야 사랑채의 문이 삐그덕 열리며 조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나오곤 했습니다. 돌석이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소에게 여물을 쑤어 먹이고 외양간에 쌓인 거름을 치우며 장작을 패어 부엌 아궁이 옆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까지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한겨울에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돌석이가 이토록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조부자 댁에 들어올 때 조부자는 그에게 5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나갈 때 목돈으로 세경을 쳐서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당시 조부자가 약속한 세경은 돌석이 같은 머슴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이었고, 그 돈이면 작은 초가집 한 채와 텃밭 몇 마지기를 사서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미천이 될 터였습니다. 돌석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약속 하나만이 등불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기에 그는 주인의 온갖 구박과 멸시 그리고 고된 노동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마음속으로 5년이 채워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돌석이가 조 부자댁에 들어온 지 4년하고도 11달이 지났고 약속한 5년을 채우기까지는 이제 딱 한 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석이의 마음은 마치 추수를 앞둔 농부처럼 설레고 벅차올라 힘든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곧 손에 쥐게 될 세경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선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번듯한 무명옷도 한 벌 사입어야지. 그리고 장터 어귀에 작은 땅을 사서 콩도 심고 팥도 심어 내 농사를 지어야지. 그의 꿈은 소박했지만 그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쑤시는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조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린고비라고 불릴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였는데 굴러 들어오는 돈은 있어도 나가는 돈은 절대로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곳간에 쌀이 썩어날지언정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톨 베푸는 법이 없었고 일꾼들에게 주는 밥조차 아까워하여 언제나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라고 부엌 어멈을 닦다라곤 했습니다. 그런 조 부자에게 돌석에 대한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부담과 아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코 흘리게 어린애를 헐값에 부려먹을 심산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걸었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니 돌석이에게 주어야 할 목돈이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주파나를 튕기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조 부자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교활하고 음흉하게 변해갔지만 순박한 돌석이는 주인의 속마음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돌석이가 뒷산에서 해온 땔감을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땀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 부자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돌석이를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돌석아, 네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꽤 되었구나. 요즘 일하는 것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걱정이다. 조 부자의 뜬금없는 트집에 돌석이는 깜짝 놀라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마님 댁을 위해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요. 돌석이의 대답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지만 조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맞득자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의 절정에 다다라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넘실대고 사는 붉은 단풍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조 부자의 집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이는 추수하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무거운 벼 가마니를 나르고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하느라 손바닥이 부르트고 어깨가 짓물렀지만 곳간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곳간이 채워지는 양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확한 쌀 중 일부가 곧 자신의 몫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벼 껍질이 온몸을 덮어도 돌석이는 그 냄새가 향기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 부자의 심사는 날이 갈수록 뒤틀려만 갔습니다. 창고에 쌓이는 곡식들을 보며 흐뭇해하다가도 마당에서 씩씩하게 일하는 돌석이를 보면 갑자기 속이 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녀석에게 줄 돈이면 논을 몇 마지기는 더 살 수 있는데 밥만 축내는 놈에게 그 큰 돈을 쥐어줄 수는 없지. 조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연기를 뻐끔뻐끔 내뿜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돌석이를 빈손으로 내쫓을 궁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지난 5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돌석이의 피땀 어린 노력을 짓밟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조부자는 은밀하게 집안일을 도맡아 관리하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집사는 조부자의 비위를 맞추며 온갖 굳은 일과 못된 짓을 도맡아 하는 강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조부자는 주의를 물리고 목소리를 낮춰 집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자네 돌석이놈, 계약 날짜가 다 되어가는 건 알고 있겠지. 내 그놈에게 생돈을 내주려니 밤에 잠이 오질 않아. 무슨 뾰족한 수가 없겠나. 집사는 조부자의 의중을 단박에 알아차리고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대감마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리고 뒤탈 없이 쫓아낼 묘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음흉한 모의가 오가는 사랑방 문틈으로 싸늘한 가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돌석이는 그날도 늦은 밤까지 마구간을 치우고 소들의 등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소들이 음매하고 나지막이 울자 돌석이는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렁가 너도 고생이 많지. 이제 조금만 참으면 나도 내 집을 갖게 될 거야. 그때는 너처럼 순하고 힘센 소 한 마리 사서 정성껏 키워줄게. 돌석이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소의 맑은 눈망울에 비친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성 들여 키운 소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엌 쪽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마도 부엌 어멈이 내일 아침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돌석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참모가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해오며 조부자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낮에 집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방을 드나드는 것을 본 뒤로는 불길한 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참모는 착하디 착한 돌석이가 혹여나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주를 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돌석이. 저리도 곰같이 일만 하는데 주인 어른이 제발 딴만 먹지 말아야 할 텐데. 그녀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창호지 문 너머 어둠 속에 잠긴 돌석이의 숙소 쪽을 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부자의 태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돌석이에게 다가와 일은 힘들지 않으냐 하고 묻기도 하고 네가 참 고생이 많다며 전에 없던 칭찬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돌석이는 주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이제 떠날 때가 되니 주인님도 서운해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욱 신이 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발걸음이 가벼웠고 도끼질하는 소리도 더욱 힘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석이를 보며 돌석이가 이제 팔자가 피려나 보다라며 부러움 섞인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함 뒤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처마 밑으로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고 바람은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돌석이는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논물을 트느라 녹초가 되어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단잠에 빠진 그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기와집은 아니지만 아담하고 예쁜 초가집 마당에서 아내와 함께 옥수수를 찌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센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잠결에 놀라 벌떡 일어난 돌석이의 눈앞에는 횃불을 든 집사와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일렁거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거대하고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내 이놈 돌서가 자는 척하지 말고 냉큼 일어나거라.
집사의 호통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는 영문을 몰라 눈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집사 어른,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습니까? 그러나 집사는 대답 대신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하인들은 다짜고짜 돌석이의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가 내동댕이 쳐주고 지프로 짠 멍석이 뒤집어지는 난장판 속에서 돌석이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구석에 놓인 낡은 뒤주 뒤쪽을 샅샅이 뒤지더니 이내 하얀 쌀이 가득 든 자루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훔친 쌀자루가 여기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하인은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듯 목소리를 높였고 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돌석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며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주인집 쌀을 도둑질해 내 놈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돌석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쌀자루는 본 적도 없는 것이었고 자신이 훔쳤을 리는 더더욱 만무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집사 어른, 저는 쌀 한 톨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돌석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돌석이의 호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조부자가 사랑채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밤에 웬 소란이냐? 집사가 쌀자루를 조부자 앞에 내동댕이 치며 고해 바쳤습니다. 마님, 이 배은 망덕한 놈이 곳간에서 쌀을 훔쳐 방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수상해서 지켜보다가 오늘 현장을 덮쳤습니다. 조부자는 혀를 차며 싸늘한 눈빛으로 돌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너를 믿고 5년이나 거두어 주었건을 돌아오는 게 고작 도둑질이라니. 내 집에 도둑놈을 둘 수는 없다. 돌석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조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마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5년 동안 마님 댁을 위해 제 몸 아끼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돌석이의 얼굴을 적셨지만 조부자는 매몰차게 발길질을 하여 돌석이를 밀쳐냈습니다. 시끄럽다. 도둑놈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당장 이놈을 멍석말이하여 내쫓아라. 그리고 훔친 죄가 있으니 세경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오히려 지난 세월 먹여준 밥값이 아깝구나. 조부자의 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고 마당의 흙탕물은 돌석이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돌석이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흘린 피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도둑이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기가 막힌 상황에 그는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하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르려는 살기만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이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번쩍이는 천둥 번개만이 그의 참담한 심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멍석에 말린 채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돌석이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은 점차 혼미해져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부엌 어멈만이 행주치마로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가 얼마나 성실한 청년인지 그리고 조부자가 얼마나 표독스러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늙은 하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매질이 끝나고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돌석이는 진흙탕 속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닫힌 대문 너머로 조 부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마을을 떠나거라.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돌석이의 지난 5년간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빗물은 하염없이 쏟아져 그의 상처를 씻어내리는 듯했지만 가슴속에 맺힌 피멍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돌석이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찢어진 옷 한 벌과 상처 입은 몸뚱거리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꿈꿔왔던 소박한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뼈에 사무치는 원한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빗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조 부자의 기와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돌석이의 눈에는 악마의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라.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고 저 파렴치한 인간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그의 눈빛은 빗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한 남자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조부자 댁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돌석이었습니다. 온몸은 몽둥이 찜질을 당해 성한 곳이 없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살같은 빗물에 젖어 쓰라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였습니다. 돌석이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목이 쉬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빗물이 자신의 비참한 눈물을 씻어 내려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을 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텅 비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돌석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인기척을 느낀 돌석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경계했습니다. 혹여나 조 부자가 보낸 하인들이 다시 와서 해코지라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가온 사람은 낡은 우산을 받쳐든 조 부자 댁의 부엌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볼까봐 노심초사하는 표정으로 돌석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쭈글쭈글한 그녀의 손에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따뜻한 주먹밥과 약간의 쌈짓돈이었습니다. 어멈은 비에 젖은 돌석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내 이럴 줄 알았다. 주인 영감신보가 고약한 줄은 알았지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줄이야. 어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의 손에 따뜻한 주먹밥을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돌석아,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 지금은 네가 힘이 없어 당했지만 목숨만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게다. 절대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어디 가서든 살아서 꼭 성공해야 한다. 알겠느냐? 어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돌석이의 마음을 녹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돌석이는 어멈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멈은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쌈짓돈을 꺼내 돌석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다가 약이라도 사 먹고 신발이라도 하나 사시너라. 내 평생 모은 돈이니 사양 말고 받아. 돌석이는 극구 사양했지만
어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려 어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이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비통한 맹세를 남기고 돌석이는 어둠 속으로 절뚝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멈은 돌석이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난 돌석이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지만 조 부자의 집에서 멀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굶고 비를 맞으며 산길을 헤매던 그는 어느 깊은 산속에 허름한 암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탈진하여 쓰러진 그를 발견한 것은 그 암제 기거하던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돌석이를 거두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고 며칠 만에 깨어난 돌석이는 스님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다지만 자네의 사정은 참으로 딱하구려. 허나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법 힘을 길러야 하네. 스님의 말씀은 돌석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힘이 없어 당한 서름을 갚기 위해서는 자신도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돌석이는 그날로 암자의 허드레 씨를 도맡아 하며 스님에게 글을 배우겠다고 청했습니다. 평생 낫과 호미만 잡았던 투박한 손으로 붓을 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획 하나 긋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에 가슴을 쳤지만 돌석이는 조 부자의 비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밥을 짓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그는 조금씩 글의 이치를 깨우쳐 갔습니다. 머슴 돌석이가 선비 돌석이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스러운 탈피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돌석이가 떠난 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 부자는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돌석이를 희대의 도둑놈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놈이 내 집 쌀을 훔친 것도 모자라 폐물까지 훔쳐 달아났다며 없는 말까지 지어내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돌석이의 성품을 아는지라 그 말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서슬퍼런 조 부자의 권세 앞에 감히 누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쉬쉬하며 조 부자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조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전보다 더 혹독하게 소작인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조 부자의 집에는 돌석이를 대신할 새로운 머슴들이 들어왔지만 누구도 돌석이만큼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못 버티고 도망가는 이가 부지기수였고 남아있는 이들도 조 부자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병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 부자는 요즘 것들은 끈기가 없다며 혀를 찾고 집사를 시켜 도망간 머슴들을 잡아와 매질을 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 부자의 집 마당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몸서리를 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점차 공포와 불신의 그림자로 뒤덮여 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마을은 고립되었고 땔감이 부족해 냉골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조 부자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사랑방 아랫목은 절절 끓었습니다. 조 부자는 흉년을 핑계로 소장료를 올리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논밭을 헐값에 사들이며 재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하나둘씩 정든 고향을 등지기 시작했고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돌석이가 떠난 뒤로 마을에 복이 나갔다며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산속 암제서의 돌서기의 삶 또한 치열했습니다.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추운 겨울밤에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차가운 눈에 얼굴을 파묻으며 정신을 차렸고, 배고픔이 밀려오면 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를 깨우치면서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조부자 개인에 대한 복수심을 넘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 오리들과 악덕 지주들이 판치는 세상의 부조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억울함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과거에 급제하여 권력을 쥔 자들의 횡포를 막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큰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석이는 이제 더 이상 무지렁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무술을 연마하여 강인한 체력을 길렀고, 밤에는 경전을 읽으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스님은 그런 돌석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돌석이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세상에 펼쳐 보일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보찜 하나를 메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4년 전 쫓겨날 때와는 달리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돌석이는 수많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목격했습니다. 흉년과 수탈에 시달려 유랑하는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서 돌석이는 4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의지는 더욱 강철같이 단단해졌습니다.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리라. 그래서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고 고통받는 이들의 한을 풀어주리라.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한양을 향해 쉼없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돌석이는 과거장에 들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선비들로 과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 자제들 틈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돌석이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자 돌석이는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흙냄새 나는 진솔함과 백성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머슴살이와 4년 동안의 고행이 녹아든 그의 글은 시험관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발표날 방방곡곡에 방이 붙고 합격자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장원 급제 김돌석,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돌석이는 꿈만 같았습니다. 머슴 출신인 그가 양반들을 제치고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금님 앞에 나아가 어사화를 하사받을 때 돌석이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임금님은 돌석이의 글을 읽고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특별히 암행어사의 직분을 내렸습니다. 그대는 지방을 돌며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라. 마패를 받아든 돌석이의 손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한편 고향 마을의 조부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사또와 결탁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뇌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마을의 이권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또는 조부자의 뒤를 봐주며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횡포에 마을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조부자의 칠순 잔치가 다가오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 비용을 내라며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솥단지까지 빼앗겼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조부자의 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빚느라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조 부자는 사랑채에 앉아 사또와 술잔을 기울이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덕분에 제 창고가 날로 불어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허허, 조 부자 자네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 아니겠나. 앞으로도 서로 돕고 살아야지. 탐욕스러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거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갓은 다 부서지고 옷은 누더기처럼 기운 허름한 차림새의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재수 없다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조 부자의 집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흙투성이 얼굴에 가려져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거지의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돌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조 부자의 악행을 낱낱이 파악하기 위해 거지 행세를 하고 마을에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마을 우물가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물을 기르며 조 부자의 횡포를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뒷집 김서방네 소까지 빼앗아 갔다지 뭔가. 잔치 비용을 못 냈다고 말이야. 아이고, 천벌을 받을 놈.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무슨 낯으로 보려고 그러는지. 돌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년 전보다 더 악랄해진 조 부자의 만행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조 부자 내놈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 오늘 밤 내놈의 그 더러운 잔치판을 정의의 심판장으로 만들어주마.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조 부자의 집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인근 고을의 유지들과 양반들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속속 도착했고 조 부자는 대문 앞까지 나와 굽신거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화려한 잔치판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는 거지 돌석이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마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조 부자의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돌석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4년 전 쫓겨날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길은 정막강산처럼 고요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다듬이질 소리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집집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가끔 들리는 것이라고는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칭얼거림이나 병든 노인의 기침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죽은 듯한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는데 오직 저 멀리 조 부자의 집 쪽에서만 요란한 풍악 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와 기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주먹을 쥔 손에는 파르라니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돌석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쑥을 다듬고 있던 한 할머니가 그를 올려다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나 이 마을에는 얻어먹을 것이 없네. 우리도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댁에게 줄 밥이 어디 있겠나. 저기 산 너머 아랫마을로 가보시게. 할머니의 얼굴은 영양실조로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나무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돌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정체를 숨겨야 했기에 짐짓 딴청을 부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위쪽 기와집에서는 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뭐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이구 큰일 날 소리. 저기는 사람 갈 곳이 못 돼. 괜히 갔다가 뼈도 못 추리고 쫓겨날 테니 꿈도 꾸지 마시게.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석은 조부자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며칠을 굶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고문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조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이미 몇몇 거지들이 모여 기웃거리고 있었지만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서서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저리 꺼지라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냄새나는 거지들이 얼쩡거려. 오늘 같은 좋은 날 재수옴 붙게 하지 말고 썩 꺼져. 하인들의 욕설과 위협의 거지들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 앞에서 떨고 있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돌석은 짐짓 비틀거리며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주정을 부리듯 외쳤습니다. 에헤이 인심, 한번 고약하고 먼 주인은 환갑잔치라며 온 동네가 떠들썩한데 지나가는 과객에게 술 한 잔 고기 한 점 적선 못한단 말이오. 부자면 다요 인심을 써야 진짜 부자지. 돌석에 당돌한 외침의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우두머리 하인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다가와 돌석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 미친 거지가 어디서 행패야 목숨이 2개라도 되냐. 뼈가 부러지기 싫으면 당장 사라져. 하지만 돌석은 밀려나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친해 칠순 잔치에 사람 쳐서 피 보면 주인 영감님 장수의 부정 탈 텐데 괜찮겠소. 돌석의 능청스러운 태도에 하인은 멈칫했습니다. 잔칫날에 피를 보는 것은 확실히 불길한 일이었고 만약 소란이 커져 주인이나 손님들의 흥을 깬다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씩씩거리며 침을 퇴 뱉고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투에 재수 없는 놈. 야 저기 부엌 뒷문으로 가서 찬밥이나 한 덩이 얻어먹고 쥐 죽은 듯이 꺼져. 마당 안으로 발 한 짝이라도 들여놓으면 그땐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돌석은 굽신거리는 척하며 고맙습니다요. 복 받으실 겁니다요. 하고는 냉큼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은 삿갓 아래서 번뜩이며 집안의 구조와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부엌 뒷마당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수십 명의 하녀들이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솥뚜껑 여닫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전과 고기, 떡들이 소반에 담겨 사랑채와 안채로 실려 나갔습니다. 돌석은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4년 전 자신이 땀 흘려 일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탐욕과 사치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 씁쓸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하녀가 커다란 대야를 들고 힘겹게 걸어오다 돌석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는데 돌석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4년 전 비 오는 밤 자신에게 주먹밥을 건네주었던 부엌 어멈이었습니다. 어멈은 지난 4년 동안 훨씬 더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흰머리는 더욱 늘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고단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짐짓 모르는 척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기 대문 지키는 형님들이 여기서 밥 좀 얻어먹으라 합디다. 남는 밥 있으면 조금만 주십시오. 어멈은 낯선 거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침침했지만 천성이 착한 그녀는 거지를 내치지 못했습니다. 아유, 쯧쯧. 젊은 사람이 어쩌다 거지가 되었누. 잠깐만
기다려보게.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바가지에 식은 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국 한 그릇을 담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돌석은 바가지를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멈은 치근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거지의 먹는 모습이나 얼핏 보이는 옆모습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만 자네, 어디서 본 듯한데. 어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돌석은 밥을 먹다 말고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어멈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예전에 맑고 선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멈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 눈빛은 4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돌석이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너 돌... 어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돌석은 재빨리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른 척해 주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멈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석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무언가 큰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조심하거라. 주인 영감이 요즘 독이 바짝 올라있어. 돌석은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고 어멈은 행주로 눈가를 훔치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채운 척한 돌석은 슬금슬금 사랑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는 화려한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앞에는 비단 방석 위에 조부자와 고을사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이방과 호방 등 관아의 관리들과 마을의 유지들이 늘어서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기생들이 가야금을 뜯으며 흥을 돋우었고 마당 한가운데서는 광대들이 제주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은 극에 달해 있었지만 그 모든 비용이 마을 사람들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에 돌석의 눈에는 그저 추악한 노름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정원수 뒤편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조부자가 껄껄 웃으며 삿되게 술을 따랐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번에 새로 개간한 저 윗마을 논말입니다. 문서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아주 헐값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섭섭지 않게 보답하겠습니다. 사또는 불그스레한 얼굴로 술잔을 비우며 답했습니다. 허허, 별 말씀을. 조부자 자네가 이 고을의 기둥 아니겠나. 자네 곳간이 차야 관아 곳간도 차는 법이지. 그나저나 저 아랫마을 놈들이 아직도 세금을 못 내고 버틴다지. 내일 당장 관졸들을 풀어 싹 다 잡아들일 테니 걱정 말게. 두 사람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고 죄의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돌석의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이 썩어빠진 탐관 오리들을 응징하지 않고서는 백성들이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조부자는 으스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번 칠순 잔치가 끝나면 저기 가을 건너 밭들도 모조리 사들일 생각입니다. 땅 주인놈이 말을 안 듣긴 하는데 뭐 빚을 좀 씌워서 올가매면 꼼짝없이 내놓게 되겠지요. 옆에 있던 이방이 아부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묘, 조부자 어르신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좌중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악마의 비명처럼 돌석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돌석은 품속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이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경계심이 풀어진 틈을 타 잔치판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위선을 만천해 까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석은 심호흡을 하며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삿갓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는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나와 당당하게 사랑채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던 기생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지. 행색의 남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술을 마시던 손님들도 깜짝 놀라 술잔을 엎지르거나 뒤로 넘어지는 등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건 또 뭐야? 웬 거지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여발하게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호통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지만 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조부자와 사또가 앉아있는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거지답지 않은 위엄과 기백이 서려 있어 달려들려던 하인들도 묘한 기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조부자는 자신의 잔칫날에 감히 재수없는 거지가 나타난 것에 분노하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술잔을 돌석의 발치에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서 개먹이로 던져줄 테다. 깨진 술잔 파편이 튀고 술이 바닥을 적셨지만 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허리춤에 손을 얹고 조부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장 칠순 잔치라 하여 먼 길 온 과객이 술 한 잔 얻어먹고자 왔는데 환대는 못할 망정 술잔을 던지다니. 이것이 양반의 법도요. 사또가 부채를 쫙 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허허, 이놈 봐라. 말하는 꼴이 제법이구나. 내 놈이 양반의 법도를 논할 자격이나 되느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주제에. 돌석은 사또의 말에 피식 웃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냄새가 난다 하셨습니까?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흙과 땀의 냄새이지만 사또와 조부자 어르신 몸에서는 백성들의 피눈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 누가 더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돌석의 촌철살인 같은 말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일그러졌고 조부자는 기가 차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쟤요,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라. 내 오늘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놓고야 말겠다. 조부자가 악을 쓰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돌석을 에워쌌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처럼 살벌해졌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태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시 한 구절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준미주 진준메이 지우는 천인혈 치엔넨시에 이어 옥방하여 유판자 야오는 만성고 완싱 가오라. 금잔의 맛있는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글깨나 읽는다는 양반들과 관리들은 그 시의 뜻을 알아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지의 주정이 아니라 탐관 오리들을 꾸짖는 서슬퍼런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놈이 춘향전에 나오는 시를 읊어 내놈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돌석은 쓰고 있던 삿갓을 천천히 벗어 젖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4년 전에 앳된 머슴 돌석이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턱선과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빛을 가진 심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돌석은 조부자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조부자 내 얼굴을 잊었느냐. 4년 전 비오는 밤 내 놈이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았던 그 머슴 돌석이다. 조부자는 돌석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석이라고 내 놈이 어떻게 죽은 줄만 알았던 혹은 어디 가서 객사했을 거라 믿었던 그 머슴이 살아서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조 부자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수많은 하인들을 믿고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흥돌석이면 어쩔 테냐. 도둑놈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잘됐다. 그때 못다 한 매질을 오늘 끝장을 내주마. 조 부자의 명령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돌석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돌석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번쩍이는 황금빛이 어둠을 가르고 등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돌석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잔칫집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달려들던 하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춤추던 기생들은 주저앉았으며 술잔을 들고 있던 양반들의 손에서는 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대문 밖과 담장 너머에서 잠복하고 있던 역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습니다. 고을 수령과 조부자는 어명을 받으라. 수십 명의 역졸들이 몽둥이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난입하자 화려했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상이 뒤집어지고 병풍이 쓰러지며 도망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역졸들은 이미 퇴로를 차단하고 물 셀 틈 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물러났고 조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돌석은 마패를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와 탐욕스러운 지주는 들어라. 하늘이 무섭지 않고 백성이 두렵지 않더냐. 오늘 그대들의 죄를 낱낱이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돌석의 일갈에 조부자는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4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미천한 머슴이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인과응보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조부자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조부자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화려한 잔치상은 엎어져 산의 진미가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역졸들이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치자 겁에 질린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던 악공들은 악기를 버리고 담장을 넘으려다 바지가 찢어졌고 춤추던 기생들은 얼굴을 가리고 구석으로 숨어들어 벌벌 떨었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토끼굴에 뛰어든 것처럼 강력한 공권력의 등장 앞에 부패한 자들의 세상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비명과 고함 그리고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차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돌석은 혼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차분하면서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마패는 횃불빛을 받아 번쩍이며 그가 왕의 대리인임을 만천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역졸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망치려던 사또와 조 부자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마당 중앙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또는 관모가 벗겨지고 옷이 헝클어진 채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며 꽥꽥 소리를 질렀지만 역졸의 발길질 한 번에 꼬꾸라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조 부자는 다리가 풀려 일어서지도 못한 채 기어 나오며 살려달라고 손을 비벼댔습니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술을 마시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돌석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조금 전까지 사또와
조 부자가 앉아있던 상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찢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어떤 정승판서보다도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역졸 대장이 다가와 돌석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보고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죄인들을 모두 포박하였습니다. 관아의 이방과 형방놈들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이제 처분만 내려주십시오. 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에 무릎 꿇린 죄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으시오. 두려워 말고 모두 안으로 들어와 이 죄인들의 심판을 지켜보시오. 오늘 밤은 억울한 자들의 한을 푸는 밤이 될 것이오. 돌석의 외침에 담장 밖에서 쭈뼛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주저하던 그들이었지만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조 부자와 사또가 포박당한 모습을 보자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횃불 아래 모여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4년 전 돌석이 쫓겨날 때 안타까워했던 이웃들도 있었고, 조 부자에게 땅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렸던 농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지 행색을 한 어사가 다름 아닌 돌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돌석이라고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돌석이가 어사가 되어 돌아왔어. 좌중이 정돈되자 돌석은 서슬 퍼런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죄인조가 놈과 형함은 고개를 들라. 돌석의 호령에 조부자와 사또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석은 먼저 사또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한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어버이처럼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건을 오히려 토호 세력과 결탁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고 뇌물을 받아 챙겼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다. 내 놈이 조 부자에게 받은 뇌물 장부가 이미 내 손안에 있다. 더 이상 변명할 생각일랑 추호도 하지 마라. 돌석이 품에서 미리 입수한 비밀 장부를 꺼내 던지자 사또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어 돌석의 시선은 조 부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조 부자는 감히 돌석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 부자 나를 알아보겠느냐? 돌석의 물음에 조 부자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 죽여주십시오. 소인이 눈이 멀어 어사또 나으리를 몰라 보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돌석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라. 내 놈의 재산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네가 착취하고 수탈한 백성들의 피와 땀이다. 4년 전 너는 5년의 세경을 주기 싫어 내게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았다. 그것도 모자라 이 마을 사람들의 논밭을 강제로 빼앗고 흉년에는 고리대금으로 이웃을 노비로 만들었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조 부자는 억울하다는 듯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어사또 그것은 오해입니다. 4년 전 일은 돌석, 아니 어사또께서 정말로 쌀을 훔친 것으로 알고 조 부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돌석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증인을 데려오너라. 돌석의 명령에 역졸이 부엌 쪽으로 뛰어가더니 잠시 후 늙은 부엌 어멈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돌석을 보자 눈시울을 붉히며 안도했습니다. 돌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두려워 마시고 4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쌀을 훔쳤습니까? 어멈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닙니다요. 돌석이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사 영감이 쌀자루를 몰래 돌석이 방에 넣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영감이 시켜서 그리했다고 자기들끼리 킬킬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요. 제가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게 되어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어멈의 증언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들 사람을 저렇게 매장하다니. 여기저기서 조부자를 향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돌석은 집사를 지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도 당장 잡아들여라. 구석에 숨어있던 집사가 역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집사는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듯 조부자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억울합니다. 다 주인 영감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세경을 주기 싫다고 꾀를 내라 하여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집사와 조부자가 서로 내 탓이라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추태를 부리자 돌석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여봐라, 이 죄인들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라. 그들이 백성들에게 준 고통만큼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어라. 형틀이 마련되고 집행관들이 곤장을 지켜들었습니다. 매우 쳐라. 돌석의 명령과 함께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죄인들의 엉덩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딱, 으악,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조부자와 사또집사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남을 괴롭히던 그들이 형틀에 묶여 매를 맞는 꼴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쳤고 노인들은 하늘이 무심치 않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곤장 소리가 멈출 때마다 죄인들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했습니다. 매질이 끝나고 죄인들이 축 늘어지자 돌석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암은 관직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게 할 것이다. 조부자는 4년 전 내가 받지 못한 세경을 이자까지 쳐서 갚고 불법으로 빼앗은 마을 사람들의 논밭 문서를 당장 가져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또한 창고를 열어 그동안 쌓아둔 곡식을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 죄를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다. 돌석의 판결은 지엄하고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복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원래대로 돌려놓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조부자의 집 안방에 있던 땅 문서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석은 직접 문서를 확인하며 이름을 호명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김 영감님, 여기 밭 2마지기 문서입니다. 이제 다시 영감님 땅입니다. 문서를 받아든 김 영감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 죽기 전에 땅을 다시 찾다니 꿈만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소를 되찾은 사람, 빈 문서를 태워버린 사람 모두가 돌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어 돌석은 굳게 닫혀있던 조부자의 곡간문을 활짝 열라고 명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삐그덕 열리자 그 안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안에서는 쌀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쌀가마니를 마당으로 나르게 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한 집당 한 가마니씩 가져가시오. 오늘 밤은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곡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쌀가마니 위를 뛰어다녔고 아낙네들은 쌀을 치마폭에 담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잔치상에 차려졌던 음식들도 모두 마을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조부자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탐욕의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가마솥이 새로 걸리고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굶주렸던 마을 사람들은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떡을 나누어 먹으며 오늘 밤의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공포의 대상이었던 역졸들도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돌석은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관복을 갖춰 입은 뒤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제야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많이들 드시오. 그리고 이제는 걱정 말고 농사 지으며 편안히 사시오. 돌석은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부엌 어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살아서 돌아왔고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멈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돌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어사 또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천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돌석은 어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어머니가 주신 주먹밥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사십시오. 어멈은 감격에 겨워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란스러웠던 심판과 배분의 시간은 점차 정리되어 갔습니다. 끌려가는 사또와 조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보상을 받는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잊혔던 진리, 눈앞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온 뒤 갠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비오던 밤의 절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의 달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석은 옆에 놓인 술잔을 들어 달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속 암제서의 추위, 과거 공부의 고됨, 그리고 사무치던 그리움.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돌석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때 마을 촌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사 또 나으리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사양 말고 받아주십시오. 돌석은 흔쾌히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막걸리와 김치 그리고 조부잔의 곳간에서 나온 음식들로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석이 비어 있었지만 돌석은 굳이 상석을 고집하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오늘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그동안 고생하신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 여러분입니다. 돌석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풍각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기생들의 가식적인 춤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농악대가 꽹과리와 징을 치며 신명나는 가락을 뽑아냈고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덩실거렸습니다. 얼씨구 좋다. 돌석도 흥에 겨워 어르신들에게 막걸리를 따라드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조 부자의 집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그리고 상골짜기 멀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억압에서 해방된 자들의 진정한 축제였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향연이었습니다. 어느새 새벽달기 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잠들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맺힌 한을 풀어내느라 그리고 되찾은 희망을 이야기하느라 밤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도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마을 사람들은 내 땅에서 일한다는 기쁨으로 들판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돌석은 또 다른 억울한 백성을 찾아 길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이 따뜻하고 벅찬 감동 속에 푹 잠기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마을을 뒤흔들었던 정의의 심판과 축제의 열기가 가라앉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어젯밤에 소란을 씻어내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고 상쾌했으며 마을을 감싸고 도는 안개는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새 흥분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이거나 믿기지 않는 현실을 확인하려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된 노동이 기다리는 두려운 아침이었겠지만 오늘 아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희망찬 시작이었습니다. 초가지붕 위에 내려앉은 참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조차 경쾌하게 들렸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가을 물소리는 마치 승전가처럼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조부자 집의 사랑차에 마루에 앉아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보다는 가슴 벅찬 보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어젯밤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어수선함조차도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4년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쳐 울분을 토하던 날들, 복수의 칼날을 갈며 공부에 매진하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어사가 되어 돌아온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목민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자 돌석은 남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관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형함이 압송된 후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촌장과 원로들에게 당분간 마을의 대소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인근 고을에 파발을 띄워 상황을 보고하고 조정에서 새로운 수령이 내려올 때까지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돌석은 촌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새 사또가 오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특히 조 부자에게 땅을 돌려받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또한 돌석은 조 부자의 집에서 압수한 재물 중 일부를 마을의 공동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흉년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고아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조 부자 집에 행랑채를 개방하여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기만 했던 탐욕의 공간이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는 나눔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깊은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는 정말 부처님이 보내주신 생불이십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지만 돌석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돌석은 부엌 어멈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멈은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지만 돌석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돌석은 어멈을 사랑채 윗목에 앉히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곧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련해드린 작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면서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소일거리나 하시며 지내십시오. 먹고 사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다 조치해 두었습니다. 돌석은 미리 준비해둔 문서와 엽전 꾸러미를 어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남의 집 살이만 했던 어멈에게
처음으로 생긴 내 집과 내 돈이었습니다. 어멈은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 어사 또 나으리. 제가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멈은 돌석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돌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어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도 없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 주십시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친모자지간처럼 다정하고 애틋해 보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역졸들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장만해 왔습니다. 비록 사내 진미는 아니었지만 갓 지은 보리밥에 싱싱한 나물 반찬, 그리고 맑은 된장국이 차려진 소박하고 정겨운 밥상이었습니다. 돌석은 마루에 걸터앉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사또 이 나물은 뒷산에서 제가 직접 캔 것입니다. 맛 좀 보십시오. 이 된장은 우리 집에서 3년을 묵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음식을 권하며 돌석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돌석은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으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지엄한 어사가 아니라 예전에 친근한 머슴 돌석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돌석은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는 곡식이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찾아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지나갈 때마다 농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이제 살맛이 납니다. 내년에는 더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핀 웃음꽃은 가을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돌석은 벼 이삭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을 지키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내 힘이 닿는 한 백성들의 미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리라. 논두길을 걷던 돌석은 옛날 자신이 일했던 논앞에 멈춰 섰습니다. 4년 전 땀 흘려 일구었던 그 땅은 여전히 비옥했습니다. 그는 잠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아보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고향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이 땅 한 평 갖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지금은 조선 팔도의 모든 땅이 백성들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돌석은 허리를 굽혀 잡초 하나를 뽑아 던졌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어사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노인들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돌석이는 근본이 된 사람이야.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돌석이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선비 복장으로 갈아입고 각근을 단정히 메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를 배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 돌석이 가는 길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4년 전 비 오는 밤에 쫓겨나듯 떠날 때는 아무도 배웅해주는 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마을 전체가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제 마음은 항상 고향인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부디 서로 돕고 아끼며 평화롭게 사십시오. 탐관오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합니다. 돌석의 당부 말에 사람들은 명심하겠습니다. 어사또 몇야 하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몇몇 아낙네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아이들은 돌석이 형 나중에 꼭 다시 와요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석은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며 그래 꼭 다시 오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떠나려는 돌석의 옷자락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부엌 어멈이 하얀 보자기에 싼 것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배고플 때 드세요. 4년 전처럼 주먹밥을 쌌습니다. 그때는 찬 밥이었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밥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어멈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 보자기를 소중하게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석은 어멈을 한 번 더 꼭 안아드리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석은 말고삐를 잡고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역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멀어져 가는 돌석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그는 4년 전 도망치듯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그의 옷자락 소리가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남기고 간 정의의 기운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산골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조 부자가 살던 집은 마을 서당으로 바뀌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돌석이 일했던 논밭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더욱 웅장해져서 더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 아래 평상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예시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는 단연코 머슴어사 돌석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이 된 그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에서 손자의 귀로 다시 그 손자가 자라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석이라는 머슴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훌륭한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힘없는 백성들을 많이 구해주었단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높은 벼슬까지 올랐지만 언제나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돌석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저기 저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가을밤은 깊어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온한 밤입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은은하게 흔들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듭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꿈속으로 빠져듭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밤도 마을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단잠을 잡니다. 맑은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딸랑하고 울리며 고요한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는 바람소리가 마치 잘 자라 내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아 하고 속삭이는 돌석의 목소리처럼 들려오는 듯합니다. 산천초목도 잠들고 하늘의 별들도 눈을 감는 이 평화로운 시간. 착하게 사는 이들의 꿈자리에는 언제나 맑고 고운 무지개가 뜨고 내일 아침에는 더 밝고 희망찬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예시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아 오늘 밤 편안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